러시아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방공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합판으로 만든 드론에 뚫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크라이나 드론 18기가 러시아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 공격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18개월 동안 구축한 방공 시스템의 모든 층을 하나씩 통과한 작전입니다. 투루, ME 배터리, MIG 31 전투기, S400 포대, 판체르, SM 미사일 요격 드론까지 러시아가 가진 최고의 방공 자산들이 전부 동원됐어요. 그리고 전부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이 작전의 층위를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표면에서 보이는 것, 그 밑에 설계된 구조, 그리고 이 작전이 전쟁의 비용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이 세 층을 다 보시고 나면 왜 러시아 병참 장교들이 밤잠을 못 자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러시아 현지 시각 새벽 7시 12분 파바 외곽 벙커의 관제관 화면에 초록점 18개가 나타납니다. 국경선을 막 넘은 드론들이에요. 목표 지점까지 800km, 뉴욕에서 디트로이트까지의 거리입니다. 러시아 포병 탄약 생산의 핵심 거점 체레포베츠 아조트 화학 공장이 목표입니다. 관제관은 브리핑에서 첫 1시간 안에 4기를 잃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12분 만에 2기가 사라졌으니 계획보다 앞선 진행입니다. 30km 전방 투루 ME 배터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탐지, 추적, 발사, 9M38 미사일 2발이 마하 3으로 나라가 2기를 격추합니다. 합판과 복합제 파편이 숲의 비처럼 뿌려집니다. 남은 드론 16기가 계속 북동쪽으로 진행합니다. 격추된 2기의 콜사인은 엔빌4와 엔빌9입니다. 편성을 보면 전체 18기 중 12기가 엔빌, 나머지 6기가 해머입니다. 관제관 입장에서 엔빌 2기 손실은 허용범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투루 에미가 사용한 9M38 미사일 한 발은 고급 외제차 한 대 값입니다. 2발로 55,000달러짜리 드론 2기를 잡은 거예요. 이미 첫 교전부터 비용 계산이 맞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훨씬 큽니다. 바란스 구역 사령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코린스크 항공기지에 연락합니다. 코린스크에서 MIG 31BM 전투기가 스크램블합니다. 46톤 전투기가 4분도 안 돼 이륙합니다. 고도 7, 500m, 마하 1.45 가속, 뉴욕에서 필라델피아까지 4분 거리입니다. 이 전투기는 시간당 연료비만 $20,000입니다. 시속 170km 드론을 잡으러 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드론이 목표물에 도달하고 보내지 않은 장교가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자즐론 AM 레이더는 러시아 공군에서 가장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50km 전방의 드론 16기를 전부 조준경 안에 넣습니다. R-77 미사일 네이토 코드명 AA-12에더 사거리 110km 90kg짜리 능동 레이더 탐색기. 러시아가 F-16과 B-51을 지평선 너머에서 격추하기 위해 개발한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발사 가격 $500,000. 조종사가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18초 후 R-77은 표적을 스스로 거부하고 숲에 밝힙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500,000짜리 미사일이 오만 $5,000짜리 드론을 못 잡고 혼자 산에 밝힌 겁니다. 이유는 도플러 필터입니다. 모든 레이더 유도 미사일은 표적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를 감지해서 추적합니다. 반사 신호가 얼마나 빠르게 주파수를 바꾸는지를 읽는 겁니다. 마하 1으로 날아오는 전투기는 거대한 도플러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시속 170km로 비행하는 드론은 거의 신호가 없어요. 약 100노트 이하의 속도에서는 필터가 이걸지면 잡음으로 분류하고 자동으로 무시해버립니다. 고속도로에서 레이싱카를 추적하는 시스템에게 자전거는 배경입니다. 뇌가 자전거를 배경처럼 무시하듯 미사일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냉전 시절 F-16과 B-51을 잡으라고 설계한 시스템이 느린 표적 앞에서 스스로 작동을 멈춘 겁니다. 조종사는 30m로 고도를 낮추고 정면에서 접근합니다.
레이더 각도를 최적화한 겁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이 교전을 100번 해봤습니다. 토마호크 잼스 F-16 상대로 시속 170km짜리 상대로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결국 후방 사각 각도에서 한 번 더 시도합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사일 이발, 드론 격추, 연기, 결국 무선으로 구역 사령부에 보고합니다. 한약 소진, 효과 없음, 공중급유 요청, 나스카 드라이버에게 세발 자전거 아이를 따라잡으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졌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최고의 전투기가 합한 드론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탱커 요청서를 들고서요. 이 전투기 한 번 스크램블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연료 2만 달러, R-77 미사일 이발 100만 달러, 유지 보수 분담분까지 포함하면 한 번 출동에 150만 달러 안팎입니다. 격추한 드론은 연기. 전선구역 사령부는 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투기를 보낸 결정 자체가 맞았는지조차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S-400입니다. 모스크바 외곽 방어선에 배치된 S-400 포대가 152km 거리에서 드론 16기 전부를 포착합니다. 91 N-62 빅버드 레이더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사거리 400km, 마14 요격 미사일, F-35와 탄도탄까지 잡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요격 미사일 40 M6 한 발은 40억 원. 맨해튼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세워놓은 값입니다. 포대 사령관은 6분간 화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발사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무능이 아닙니다. 냉정한 탄약 계산입니다. S-400은 발사체당 미사일 4발을 탑재합니다. 드론 16개에 전부 쏘면 탄창이 바닥납니다. 그런데 드론 뒤에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억 원짜리 요격이 필요한 표적이 오면 그때 쓸 탄약이 없는 겁니다. 사령관은 자신의 포대를 아꼈습니다. 교과서대로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00km 복도가 열렸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길이 그냥 뚫려버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바관제관 화면에서 16개 초록점이 내부 위협 반경을 아무 피해 없이 통과하는 순간 갑자기 10기의 GPS 수신기가 동시에 꺼집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10기가 동시에요. 홀 21 전자전 네트워크가 가동된 겁니다. 기지국에 설치된 수백 대의 장치가 GPS 위성이 사용하는 모든 주파수에 동시에 노이즈를 뿌립니다. 단일 장치 하나가 소도시 전체 면적을 커버하고 수십 개가 겹쳐서 국경부터 모스크바까지 전 영역을 담당합니다. 위성은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수신기가 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 누군가 마이크에 용접기를 갖다 대는 것처럼요. 주파수를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대역이 동시에 차단됩니다. 러시아는 18개월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GPS로 날아오는 걸 보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전자전 방어막이었어요. 이게 그 전자전 방어막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한 순간이어야 합니다. 10기 중 2기가 숲에 추락하고 8기는 마지막 알려진 방향으로 관성항법으로 비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파바 관제관이 화면에서 찾는 건 특정 6개의 점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할 6개의 점. 그 6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드론들은 GPS를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체 앞면에 작은 어두운 패널이 있습니다. 거기 렌즈가 밝혀 있어요. 스카이노드 S입니다. 스위스, 미국계 자율항법 기업 아이온이 만든 시스템으로 신발 상자 크기의 하드웨어입니다. 이 6기의 드론에는 출발 전날 밤 이미 전체 비행 경로의 지형 이미지가 통째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GPS 좌표가 아닙니다. 사진입니다. 줄카, 외곽 볼가, 강이 굴곡, 볼로고에의 철도 분기점, 데스노 볼로조크 북쪽의 숲 경계선. 이 10초마다 기체 앞에 카메라가 지금 보이는 풍경을 저장된 지도 이미지와 대조하고 스스로 경로를 수정합니다. 길을 묻는 게 아니라 직접 표지판을 읽는 겁니다. 누군가 전화를 끊어도 이미 길을 외운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GPS가 없으면 창밖을 직접 읽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압수했는데 이미 다 외운 학생 같은 거죠. 러시아가 수백억 원을 들여 구축한 전자전 방어막은 종이지도를 가슴에 품고 온 드론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해졌습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가 절대 안 보여요. 드론이 격추됐다는 숫자만 보도할 때 어떤 드론이 살아남았는지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스카이노드 S가 이 전쟁에 본격 등장한 건 2년이 안 됩니다. 아이온이라는 회사는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광학 항법 칩이 조용히 러시아 산업시설 위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정보당국도 이 시스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자전으로는 광학 시스템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게 이 순간 러시아 방어 설계자들이 직면한 진짜 문제였습니다.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한체르 SM-포대가 24km에서 포착합니다. 사령관은 1시간 동안 이 포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드론이 살아남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창은 꽉 차 있습니다. 시속 170km 표적이 그의 교전 구역을 3분 안에 통과한다는 것도 압니다. 러시아도 학습은 했습니다. 기존 판체르에는 대형 미사일 12발이 탑재됐는데 5만 5천 달러짜리 드론에 4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1대1로 쏘는 교환비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니 미사일을 도입했어요. 대형 미사일 1발짜리에 미니 4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20km에서 7km로 줄었지만 탄창 용량이 48발로 늘었고 발당 비용은 3~5만 달러로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수지가 맞는 교환비입니다. 이론상으로는요, 사령관이 18km에서 첫 발을 쏩니다. 직격, 엠빌 드론 한 기가 밀밭 위에서 분해됩니다. 이어서 40초 동안 연속으로 발사합니다. 총 14발을 써서 사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은 사기가 전부 앞쪽에 있던 드론들입니다. 뒤쪽 6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6기는 탄두 75kg씩을 달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12초 늦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설계한 건 드론이 아니라 그의 교범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판체르 사령관은 가장 가까운 표적부터, 가장 위협적인 표적부터 쏘라고 훈련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엠빌 드론들을 앞편에 배치한 건 바로 그 교범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판체르가 앞줄을 쏘는 동안 뒷줄에서 해머들이 조용히 교전 구역을 빠져나갑니다. 엠빌 한 기가 격추될 때마다 미니 미사일 하나가 소모됩니다. 그 미사일은 더 이상 해머를 위해 쓸 수 없어요. 5만 5천 달러짜리 합판 드론이 자기 몸을 내주면서 더 비싼 드론을 위한 복도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엠빌은 처음부터 살아서 돌아올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요격 드론으로 마지막 반격을 시도합니다. 밀밭에서 전기 추진 소형 드론이 카타폴트에서 발사됩니다. 미사일 연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전기음만 날아올라 뒤처진 엠빌 하나의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탄두 없이 그냥 들이박는 겁니다. AI 시각 추적이 탑재된 날아다니는 주먹입니다. 러시아도 비대칭 저비용 무기 개념을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요격 드론은 숲에 추락하고 세 번째는 안개로 시각을 잃어 발사 실패. 이번 작전에서는 너무 늦었고 너무 적었습니다. 파바 관제관 화면에 구개점이 남아 있습니다. 해모오기와 엠빌 사기, 목표물 15km 전방, 8km 지점에서 해모오기의 비행 경로가 갑자기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기씩 서로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 분산 진입합니다. 스카이노드 S가 항법 모드에서 표적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더 이상 도로 표지판을 읽는 게 아닙니다. 공장 도면을 읽고 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체레포베츠 아조트 공장의 위성 사진을 각 드론에 입력했습니다. 암모니아 1 반응탑의 파이프 배열, 암모니아 이 압축 기홀의 건물 윤곽, 질산 암모늄 제조동의 지붕선, 초산 플랜트의 외벽 구조, 각 드론이 코앞에 카메라로 보이는 풍경을 저장된 사진과 대조합니다. 확인 완료. 더 이상 수정 필요 없음. 이 드론은 800km를 날아왔습니다. 딱 이 직사각형 하나를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 안에 구형 암모니아 저장 탱크들에는 철제 케이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3년 전에 우크라이나 이전 타격 이후 설치한 방호 격자입니다.
표적 분석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기술팀은 케이지가 씌워진 구조물은 타격 우선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강화된 곳은 이미 방어가 된 곳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케이지 없이 노출된 반응탑, 압축기홀, 초산 플랜트, 변전 설비들이 표적 목록에 올랐습니다.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성벽이 없는 쪽이 어딘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죠. 러시아의 방어 투자가 오히려 취약 지점을 알려주는 지도가 된 겁니다. 해머 1기가 암모니아일 반응탑에 돌입합니다. 75kg 탄두가 200기압으로 운전 중인 탑을 관통합니다. 탑이 단순히 폭발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파열, 누설, 발화 10분의 1초 안에요. 반경 40m 안에 가스 전체가 동시에 점화됩니다. 화구가 6번 게이트 위로 300m 솟아오릅니다. 그 연기 기둥은 궤도에서도 보입니다. 그게 75kg 탄두의 위력이 아닙니다. 탄두가 10%를 했고 공장 자체가 나머지 90%를 했습니다. 이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탄두가 방아쇠를 당겼을 뿐 폭발은 공장이 했습니다. 200기압, 2900 psi, 암모니아, 수소, 고압 합성가스가 풀 가동 상태에서 한꺼번에 열립니다. 압력밥솥 안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뚜껑을 총으로 쏘는 것과 같습니다. 탄두는 뚜껑을 쏘는 역할만 했습니다. 나머지 폭발력은 공장이 스스로 제공한 겁니다. 이 반응탑은 1시간 전까지 하루 일 700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와 파편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해머 사기가 같은 방식으로 각자의 표적에 돌입합니다. 암모니아, 이 압축기홀, 질산암모늄 제조동, 초산 플랜트, 그리고 마지막 한 기는 오프라인 상태의 암모니아 3 구역 변전 설비를 골랐습니다. 재건된 후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폭발이 아니라 재건을 막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가장 참을성 있는 한 방이었어요. 5개 표적, 5개 동시 타격, 그 타이밍을 보면 거의 동시입니다. 먼저 터진 폭발이 공장 전체에 비상 대피 절차를 작동시키기 전에 나머지 표적들도 이미 교전 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드론을 여러 기 보낸 게 아닙니다. 동시 다발 타격으로 공장이 하나의 피해에 반응하는 순간 다른 4곳이 동시에 무너지도록 설계한 겁니다. 여러분, 주류 언론은 이날 작전을 드론 타격 성공으로 보도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도에서 거의 빠진 게 있습니다. 체레포베츠 아조트가 러시아 포병용 폭발물의 핵심 원료인 질산 암모늄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800km 떨어진 전선의 포탄 공급에 직접 영향이 갑니다. 드론이 전선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전선에 탄약을 공급하는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전선의 개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제조 라인이 곧 전선입니다. 체레포베츠 아조트는 러시아 유럽 지역 최대 암모니아 생산 거점 중 하나입니다. 암모니아는 질산 암모늄의 원료이고 질산 암모늄은 포병 탄약의 폭발물 충전재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작동을 멈추면 전선의 야포가 쏠 탄약이 줄어듭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연결입니다. 러시아가 이 공장을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가 향후 수개월 안에 우크라이나 전선 방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러시아 국영 텔레그램은 다음 날 이 폭발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찍어 올린 주민 2명이 경찰서로 불려가 카메라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이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바 벙커의 관제관이 봤던 초록점 18개, 마지막까지 목표물 5km 전방에 도달한 건 9개였습니다. 절반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율 50%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손실률이었습니다. 엔빌 12기 중 절반이 사라져도 해머 6기 중 5기가 통과하면 작전은 성공입니다. 엔빌은 죽으러 간 드론이었고 해머는 살아서 들어가야 할 드론이었습니다. 이 계산은 출발 전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러시아 방공망은 각 교전에서 이겼습니다. 투르가 2기 잡고 전투기가 쫓아갔고 판체르가 사기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전은 졌습니다. 각 층이 다음 층의 문제를 떠넘겼고 결국 아무도 해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각 포대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전체가 실패했습니다. 푸르는 비용을 낭비했고 MIG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교전을 시도했고 S400은 탄약을 아꼈고 판체르는 잘못된 드론을 먼저 쐈습니다. 각 결정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된 편성 앞에서 합리적인 결정들이 합산되어 완전한 실패가 됐습니다. 비용 구조가 뒤집혔습니다. 5만 5천 달러짜리 드론이 5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소모시킵니다. 방어자가 이 비율로 싸우는 건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카이노드 S 같은 광학항법 기술이 보급되는 순간 전자전 시스템에 투자한 수백억 원은 원점이 됩니다. 이게 드론 전쟁의 새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작전은 반복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스카이노드 S가 더 정밀한 표적 데이터와 함께 날아올 겁니다. 러시아가 방어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러시아 포탄 공급망의 전체 구조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체레포베츠 아조트가 그 공급망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번 타격의 파급 효과가 전선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